고독이라는 무기, 자신감과 무리짓기의 상관관계, 자신이 친구를 얼마나 많이 사귀는지를 자랑하거나 폭넓은 유대관계를 내세우는 사람일수록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모임에서는 큰 소리를 치고 잘난 체하며 기세등등하다가 혼자 남게 되면 순한 양이 되는 사람도 있다. 자신이 속한 무리의 뒤에 숨어서 자신의 나약함을 숨기려는 것이다. 또 혼자서 활동하는 사람에게 함께할 친구가 없느냐고 물으며 얕보거나 동정하는 사람도 있다. 마음 한편으로는 혼자 행동하는 사람을 위협적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무리를 짓지 않으면 마음을 놓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처럼 무리에 속하려는 사람이 유약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혼자 행동하는 사람이 강인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서 그들에게 압도당해 그들을 비난하며 무리지으려 한다. 또 무리를 지으려는 사람은 자신의 나약함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가 되면 자신과 마주해야 하는 순간을 경험한다. 그 순간을 피하기 위해 누군가와 무리를 지으려는 것이다. 동료와 무리를 지으면 자신감이 없어 어딘가에 의존해야 하는 자신과 직면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 무리를 지으려는 것이다. 무리를 짓는 사람일수록 처져 보이고 나약해 보이는 이유는 자신 스스로도 마음 한편에서 자신의 심리 메커니즘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세상과 자신에게 당당한 사람은 자신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일부러 애써서 무리를 지을 필요가 없다. 자신을 보호해줄 갑옷 따위는 필요 없다. 위험 요소를 분산하다. 집단 심리를 드러내는 현상 중 하나로 리스키 시프트라는 것이 있다. 여럿이 함께 생각할 때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판단이나 선택을 하게 되는 경향을 의미한다. 수술을 하면 움직임이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리스크가 따르고, 수술을 하지 않으면 리스크는 없지만 움직임이 불편한 생활을 계속해야 할 때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제시한 조사 연구 결과 여럿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결정하는 쪽에서는 위험 요소가 있어도 결과가 매력적인 선택지를 고르는 경향이 강했다.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도 여럿이 함께 건너면 두려움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동료들과 함께 있으면 대범해져서 과감한 판단을 내리거나 대담하게 행동하기 쉽다. 하지만 함께 있을 때에는 대담해진다고 해도 혼자일 때와 비교해보면 눈앞의 상황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즉, 혼자 있을 때에는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던 문제도 무리 속에 있을 때는 가볍게 행동할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회의를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혼자 담당하게 되었다고 하자. 보통 대략적인 준비를 마치고 나면 이 정도로 준비하면 괜찮을까? 혹시라도 놓친 것은 없을까? 하고 불안한 마음에 한층 더 용의주도하게 확인을 거듭한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 하나의 그룹으로 준비할 때는 다소 대범해지는 경향이 있다. 대충 준비는 마쳤고 이 정도면 별일 없겠지 하고 낙관적으로 생각해 더 이상의 리허설 없이 실전을 맞이한다. 무리를 지으면 대범해진다는 말은 정신이 해이해진다는 말이기도 하다. 일의 질을 높이려면 무리를 지어 행동하는 것을 지양하거나 의식하지 말아야 한다. 빈틈없는 실력을 쌓으려면 어떤 일이든 필사적으로 매달려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불안할 때 필사의 각오를 다지게 된다. 그저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무리를 지어 움직일 때에는 필사적으로 행동하기 어렵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무리를 지으려는 사람에게서는 나약함 같은 것이 느껴진다. 때로는 고독에 잠기고 불안을 느끼며 해야 할 일이나 눈앞의 과제에 필사적으로 매달릴 필요가 있다. 계속 무리를 짓고 있다가는 발톱이 무뎌지고 만다. 사고력도 단련되지 않고 필사적으로 매달리려는 의지도 사라진다. 반드시 명심하고 얕은 유대 관계에서 벗어나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높여보자. 새롭지 않으면 과감하게 멀리하라. 사고력과 창조력을 높여야 일을 잘할 수 있다. 또 모든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융통성이 없는 사람은 하나의 관점에 사로잡혀 다른 관점을 늘 놓치고 만다. 융통성이 있는 사람은 이런 견해도 가능하구나, 이런 관점도 있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각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관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다양한 관점을 길러야 한다. 그러면 다양한 관점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아마도 타인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가장 손쉬울 것이다. 이것을 관점 획득이라고 부른다. 타인의 관점을 접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험을 자주 하다 보면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쉽게 익힐 수 있다. 또 자신과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과의 유대가 중요하다는 사실도 자각하게 될 것이다. 자신과 비슷한 사람끼리 무리를 지으면 편안하게 지낼 수는 있어도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사물을 보는 관점이 자신과 다른 사람, 사고방식이나 감성이 다른 사람과의 유대를 가질 때 자신에게 없던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시야를 넓히고 사고가 깊어지면 창조력도 함께 높아진다. 반면 자신과 다른 상대를 경계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뭉치는 경향이 강하면 사고력도 창조력도 단련시키기 어렵다. 자신과 다른 상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갖지 못한 부분을 배운다는 마음가짐 없이는 성장도 없다. 자기와 다른 상대는 새로운 관점을 부여해주는 존재다. 자신에게 없는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물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자신과 전혀 다른 유형의 상대와 유대를 맺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럴 때는 독서가 도움이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인터넷 환경과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독서 습관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은 위기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좋은 방향이든 싫은 방향이든 다양화하는 세상에 대한 다른 관점들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때문이다. 친구 수로 경쟁하기의 허무함. 사람들은 타인과 이어져 있으면 피곤하다고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타인과 함께 있으려 하고 혼자 있으면 초조해한다. 유대관계 의존의 전형적인 예다. 얕은 유대관계는 마음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어서 혼자가 되면 늘 불안함에 휩싸인다. 또 서로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는 정도로 이어질 뿐 진짜 고민을 서로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껍데기에 불과한 유대관계를 아무리 맺어도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면 혼자 남겨졌을 때 외톨이가 된 것 같은 초조함이 다시 찾아올 뿐이다. 그러면 초조함을 달래기 위해 또다시 다른 사람을 찾아 함께하려 하거나 SNS 세계로 들어가 사람들과 이어지려 한다. 더구나 얕은 관계의 수로 경쟁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일 뿐이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알고 있어도 마음으로 이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교 모임에서 명함 교환을 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정도로는 상대방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발벗고 도와주기가 어렵다. 정말 오래된 친구를 위해서라거나 신세를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 그렇게까지 도움을 주려는 사람은 없다. 유대관계를 늘리는 데에만 신경 쓰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쉽게 착각할 수 있다. 그런 사람과의 의미 없는 유대관계는 되도록 맺지 않는 것이 좋다. SNS의 등장으로 관계 맺기가 밥 먹기만큼 쉬워진 사회에서는 관계를 늘리기보다 꼭 필요한 소수의 관계로 압축할 필요가 있다. 간혹 수첩이 일정으로 꽉 차 있지 않으면 초조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수첩을 보면서 자신이 그만큼 바쁘고 유능한 사람이라는 증거로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일수록 마음에는 불안이 가득하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해하며 견디지도 못한다. 어떻게든 혼자가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애쓴다. 이래서는 자신에게 충실한 생활을 손에 넣을 수 없다. 강요된 공포심에서 벗어나라.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사람을 보고 이상하다거나 청승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점심시간에 함께 밥 먹을 상대방을 찾지 못하면 불안감을 느낀다. 사원식당에 가든 외부 식당에 가든 항상 누군가와 함께 움직이려고 한다. 늘 함께 있는 사람이 휴가를 가거나 외근을 나가면 다른 부서 사람이라도 불러서 말을 걸고 어떻게든 혼자가 되지 않으려 애쓴다. 이런 행동의 원인은 어린 시절부터 각인된 것이다. 왜 혼자가 청승맞다는 것인가? 무리를 짓는 행동의 폐해를 확실히 알게 되면 혼자는 청승맞다는 가치관도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무리 짓는 사람이 나약하고 의지할 곳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혼자는 청승맞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오히려 무리 짓는 사람이 청승맞다는 쪽으로 의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별다른 생각 없이 사람들과 무리지어 행동하는 사람도 마음 한편에는 마냥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른다. 나는 예전처럼 고독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이 많이 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 혼자 있지 않으려는 마음에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다.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독을 견딜 수 없는 나약함이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혼자 행동하는 데에도 거리낌이 없고 혼자 있는 시간도 의미 있게 보낼 줄 안다. 혼자 행동하는 사람은 청승맞은 게 아니라 오히려 멋지게 사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알면 사고를 한층 더 깊게 할 수 있어 성장으로 이어진다. 혼자 있는 시간의 장점들을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의식을 바꿔나가자. 혼자만의 시간을 즐긴다는 것. 유아의 애착 발달, 즉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안심하고 혼자 활동할 수 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실질적 양육자인 엄마와의 애착 관계가 확실하면 전혀 낯선 실험실에 자녀를 데려다 두어도 혼자 장난감을 갖고 놀거나 실험실을 두리번거리며 흥미진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엄마와 자녀 사이에 애착의 끈이 있으면 엄마가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 안심하고 혼자 놀이에 열중하거나 탐색 활동을 할 수 있다.
애착의 끈이 없으면 같은 방에 엄마가 있어도 불안해서 계속 엄마에게 들러붙으려 하고 혼자서 놀이에 열중하거나 탐색 행동 같은 것은 할 수 없다. 이러한 심리학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하면 마음속에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혼자 있어도 괜찮고 혼자 있을 수 있는 것은 성장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끈이 될 만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먼저다. 영국의 소아과 의사이자 정신분석가인 도널드 위니컷도 누군가의 곁에서 혼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중시했다.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으니 안심하고 혼자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또 애착의 대상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그 인물이 옆에 없더라도 안심하고 혼자 즐길 수 있다. 마음이 통하는 상대가 있다는 생각에 잠시 떨어져 있어도 아무런 불안을 느끼지 않고 혼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을 나누며 깊이 사귈 수 있는 친밀한 상대의 존재는 그만큼 중요하다. 신경만 쓰이고 속마음을 조금도 드러낼 수 없는 상대라면 아무리 그 수가 많아도 소용없다. 거리낌 없이 대하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상대가 있다면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 무리짓지 않을 용기. 인생의 시간은 무한하지 않다. 누구나 매 순간 자기다운 삶을 충실하게 살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 염원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타인과 이어져 있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심리다. 타인과 떨어져 있다고 불안해하며 무리한 관계를 만들어도 좋은 일은 생기지 않는다. 진정한 유대관계란 계속 이어져 있지 않아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누군가와 자주 만나지 못해도 만나면 늘 함께였던 것처럼 아무런 부담 없이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는 관계. 함께하자고 제안해도 자신이 바쁘면 언제라도 거리낌 없이 거절할 수 있는 관계. 상대방의 기분과 조건에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고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관계. 그런 관계야말로 의미 있는 유대관계다. 간혹 누군가와 계속 이어져 있으면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 상대의 반응을 살피느라 정작 자신과 진지하게 마주할 마음의 여유 따위는 그들에게 없다. 결국 점점 자신을 잃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좀처럼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이 느낌. 그런데 뭐가 부족한지 모르겠다. 무엇이든 하고 싶은데 대체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왠지 초조한 기분이 드는데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 만약 자신이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다면 이른바 자아가 흩어진 상태이니 조심해야 한다. 이 상태에 빠지게 되면 이미 자기 자신을 잘 모르게 된 것이다. 이때는 불필요한 유대관계를 정리할 용기가 필요하다. 무리하게 이어진 관계를 붙잡고 매달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자신의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낭비할 뿐이다. 그런 관계를 유지한다고 해도 전혀 얻을 게 없을 뿐더러 유사시에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다.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갖고 자아를 되찾자. 불필요한 유대관계에 휘둘려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지 말고 어리석은 시간에서 해방되자. 불필요한 유대관계를 버릴 용기를 갖자. 마음의 소리를 찾아서. 미국의 심리학자 클라크 무스타카스는 창조적 에너지와 고독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창조적 에너지는 한번 통제를 받으면 고갈된다는 것을 어른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른이란 슬픈 존재다. 창조적 에너지는 통제를 받으면 아지랑이가 끼어 뿌얘지고
쇠퇴하고 정체하고 마침내 힘이 다해 스스로 나아갈 방향을 잃고 그 존재조차 느낄 수 없게 된다. 의식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현실과 거리를 두고 혼자가 되어 자신의 세계로 빠져들 필요가 있다. 만약 바쁘다고 핑계를 대며 현실 감각에서 벗어날 시간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면 현실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한다. 창조적이고 마음이 풍요로운 생활을 보내려면 세상의 소란함으로부터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몰라 머뭇거릴 때에도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혼자 있을 때 가능하다. 하나의 일을 모든 방향에서 이해하거나 자신과 타인에 대해 깊은 진실을 살짝 엿볼 수 있게 되려면 혼자가 되어 진정한 자신을 알기 위해 솔직하게 말을 걸거나 명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스로 진지하게 나아갈 길은 무리하게 서둘러 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깨달음과 장래 활동을 위한 지침을 얻을 수 있는 자신과의 대화는 오로지 그쪽에서 찾아온다. 이를테면 자연 속에서 침묵에 잠겨 정적에 몸을 맡기고 있을 때, 또는 음악에 귀 기울이고 있을 때, 또는 리듬에 자유롭게 몸을 맡기고 있을 때처럼 육체가 해방되었을 때 우리 곁에 슬쩍 찾아온다. 앞으로 자신이 나아갈 방향이나 활동에 대한 지침은 자신과의 대화를 거쳐야 비로소 명확해진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에는 눈앞의 사람에게 신경 쓰느라 자신의 활동에 열중할 수 없다. SNS로 이어져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항상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읽으려 하고 눈치를 보느라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을 잃게 된다. 끊임없이 눈앞의 자극에만 반응하느라 진지하게 생각할 여유도 잃는다. 창조력은 혼자 있을 때 가장 왕성하게 발휘된다. 언제나 달라지지 않는 원칙이다. 주변과 단절된 상황에 처해야 비로소 사고활동에 더욱 열중할 수 있다. 만약 자신이 유대관계 의존에 쉽게 빠지는 유형의 사람이라면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을 깨달아야 한다. 자신과 마주하는 고독의 시간에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초조함의 정체, 매일 반복되는 허무한 일상, 언제나 무리하는 자신의 모습, 평소 지나치기 쉬운 것들, 어딘가에 내버려둔 소중한 것들을 바로 고독의 시간에 마주할 수 있다.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서는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된다. 의도적인 지루함의 시간. 타인과 관계를 맺고 내게 필요한 정보들에 늘 접속할 수 있도록 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대사회는 과잉 접속의 시대라고밖에 볼 수 없다. 매 순간 날아드는 메시지와 정보 등의 외부 자극에 반응을 하다 보면 하루가 금세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수동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면 절대로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 과감하게 외부와의 접속을 끊고 바깥으로부터의 자극을 최소한으로 줄인 채 스스로 자극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때 바로 자기 내면으로부터의 자극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독서를 하면서 글쓴이의 생각이나 표현에 자극을 받아 마음속으로 다양한 생각들을 떠올리는 경우가 있다. 특히 우리의 사고는 말이라는 수단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마음속에서 다양한 말들을 떠올림으로써
사고를 활성화할 수 있다. 모든 외부 자극을 차단할 필요는 없다. 외부 자극에 지나치게 길들여져 있는 사람에게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빼앗아 버리면 한동안 어쩔 줄 몰라 하며 자극이 사라진 시간을 권태로워한다.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자극이 없는 권태로운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극복해내기도 한다. 또 어떤 사람은 늘 바쁘게 일하는 바람에 휴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그 시간이 너무 권태로운 나머지 스포츠 센터를 다니기 시작하고서 하루하루 즐거움을 되찾았다고 한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았다면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외부 자극에만 반응하는 수동적인 생활에서 벗어나려면 외부 자극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의도적으로 지루함에 몸을 맡겨보는 방법도 괜찮다. 마음의 공백은 상상력을 자극한다.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자. 자기다운 발상을 하자. 지금까지 이런 말을 수없이 많이 들어왔을 것이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고 자기다운 발상을 하는 것일까? 우선 자기다운 발상은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저절로 복받쳐 오르는 생각을 의미한다. 이런 생각들은 대부분 별다른 할 일이 없는 지루한 순간에 떠오른다. 공백의 시간을 메우기 위해 상상력이 샘솟는 것이다. 하지만 외부 자극에만 반응하게 되면 생각할 틈이 없어지고 상상력을 고갈시켜 창조력이 부족해진다. 수시로 게임을 하거나 친구의 SNS에 댓글을 다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처럼 외부 자극에만 즉시 반응하도록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마음의 공백이 사라진다. 또 해야 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상상력을 발휘할 틈이 없다. 따라서 외부 자극에 습관적으로 즉시 반응하려는 마음에 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고 무엇을 할지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자극에 반응하지 않고 스스로 자극을 만들어내는 습관을 갖도록 의식하자. 기다림이 마음을 풍요롭게 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고속화가 진행되면서 현대인은 어떤 것이든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다. 도시의 전철은 2분마다 역에 도착해 승객들을 싣고 다음 역으로 달려간다. 눈앞에서 전철을 놓쳐도 2분만 있으면 다음 전철이 온다. 이런 일상이 너무나 당연해 전철의 배차 간격이 느슨해지는 늦은 시간에 10분씩, 20분씩 기다리면 조바심을 내게 된다. 또 전화, 메일, 메신저로 사람들과 즉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으니 무엇이든 생각만 하면 바로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느낀다. 대신 전화가 연결되지 않아 부재중 메시지를 남겼는데도 연락이 없거나 자신의 메시지를 받고도 회신을 주지 않으면 초조해진다. 이쯤에서 우리는 기다림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린 시절 소풍을 가기 전날이면 설레는 마음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가족과 함께 놀이공원에 가거나 친구끼리 놀러 갈 때도 마찬가지다. 동물원에 가기 전날 밤이면 내일 드디어 동물원에 가서 귀여운 펭귄도 보고 돌고래 쇼도 볼 수 있어 라며 온갖 상상을 하게 된다. 이처럼 기다림에는 우리의 기분을 북돋아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는 힘이 있다. 모든 것이 효율화,
고속화되면서 날로 편리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기회를 점점 잃고 있다. 그로 인해 다양한 생각이 넘나드는 풍요로운 시간을 빼앗겨 버렸다. 그것이 창조력의 빈곤으로 이어진 면도 있지 않을까? 시끄러운 세상에서 빛나는 내향성의 가치. 발빠른 행동력에 가치를 두기 쉬운 고속화 시대에는 자칫 얕은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반응과 행동은 빠르지만 너무 가벼워 듬직함을 느낄 수 없는 젊은이가 많아진 것도 속도보다 빠른 반응, 깊이보다 가벼움에 가치를 두는 현대의 분위기가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내향성의 가치다. 현대에는 반응이 빠르고 변화에 잘 적응하는 외향적 가치가 중시되지만 사고의 깊이나 풍요로운 발상을 고려한다면 내향의 가치에 더 주목해야 한다. 정신분석의 칼 구스타프 융은 자신에게 관심이 많은 유형과 주변 일에 관심이 많은 유형으로 인간을 분류하면서 내향성과 외향성으로 정의했다. 내향성이란 자신에게 관심이 많아 내면과의 접점이 풍부하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주관적 일을 잘 파악하여 주관적 요인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유형이다. 예를 들어 무엇을 하든 먼저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며 타인의 의향이나 일반적인 세상의 흐름에 잘 휩쓸리지 않는다. 무엇보다 스스로 이해할 수 있어야 움직인다. 따라서 타인이나 일반적인 세상의 풍조에 비판적이기 쉽고 현실 세계에 적응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외향성이란 주변의 일과 인물에 관심이 많아 주변의 기대나 자신이 처한 상황과 세상의 동향을 잘 파악하여 그러한 외적 조건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유형이다. 상대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기대할까?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으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적절할까?와 같이 생각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외적 조건에 관심이 많다. 따라서 현실 세계에는 잘 적응하지만 자신의 내적 세계가 닫혀 있어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깨닫기 어렵고 너무 주위에만 맞추려 하기 쉽다. 끊임없이 고속화를 요구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늘 주변을 향해 관심을 가지고 미처 따라가지 못할 만큼 빨리 변화하는 세상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관찰해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외향성의 장점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인 셈이다. 스스로 신중하게 질문을 던지는 내향성은 아무래도 사회의 변화에 한 발 늦기 마련이다. 그래서 내향성의 인간은 외향성의 발빠른 행동력을 부러워하면서도 버거워한다. 하지만 고속화와 효율성만 추구한 나머지 골똘히 생각하는 시간을 잊기 쉬운 오늘날에는 내향성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 내향성의 숙고하는 모습이나 진중하게 기다리는 가치에도 눈을 돌려 그러한 마음의 자세도 받아들인다면 발빠른 행동력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시간의 흐름을 믿고 기다린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를 때 순간적으로 당황해 얕은 지혜로 대응하려 하면 실패하기 쉽다. 그럴 때는 일단 판단을 보류하고 시간의 흐름을 믿으며 기다려본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거나 기회가 무르익는다는 표현도 있지만 서두르지 않고 기다릴 때 더 나은 해결책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 대부분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의 구도는 바뀌기 마련이다.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관점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세상은 변하기 쉽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는 현대사회는 느긋하게 시선을 둘 곳을 찾지 못할 만큼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따라서 발빠른 대응도 필요하지만 일일이 대응하기 힘들 때는 일부러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다. 상황이 달라지면 해결책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관점도 시간과 함께 변화한다.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어떤 깨달음을 얻어 관점의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였던 일들에서 실마리를 발견하게 된다. 만약 좀처럼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난제와 맞닥뜨리면 당황해서 무리하게 행동하지 말고 시간의 흐름을 믿고 기다려보는 것도 좋다. 마스시타 고노스케도 기다리는 마음을 갖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때라는 것이 있다. 때라는 것은 인간의 힘을 초월한 자연의 섭리이다. 예컨대 봄이 오지 않으면 꽃은 피지 않는다. 아무리 서두른다고 해도 한겨울에 봄꽃이 피지 않는 것처럼 적정한 때가 오지 않으면 일을 이루어낼 수 없다. 대개 성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때가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조용히 기다린다. 절대로 초조하게 허둥대지 않는다. 봄꽃을 피우기 위해서 식물은 겨울 내 힘을 비축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과 일도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힘을 기르고 비축해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저장된 힘이 없다면 때가 도래해도 이를 성취하기 힘들다. 이것은 창조적인 발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할 때도 마찬가지다. 문제를 해결할 묘안이 즉시 떠오르지 않을 때는 일단 생각을 멈춘다. 멍하니 있어 본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 일과 관계없는 활동을 하는 중에도 무의식 아래에서 사고는 뜨거워지고 있다. 느닷없이 영감이 떠오르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어딘가에서 숨어 있다가 멋대로 솟아오르는 것도 아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항상 그 마음을 잊지 않으면서 눈앞의 문제와는 전혀 관계없는 책을 읽거나 관계없는 생각을 하다 보면 돌연 새로운 시야가 펼쳐진다. 답을 찾기 위해 서두르지 않고 포기하거나 잊지도 않으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한 이유다. 시간은 절약하는 것이 아니다. 비즈니스 관련 서적이나 비즈니스 잡지에서는 시간관리법을 자주 다룬다. 누구나 시간을 철저히 의식하지 않으면 무의미하게 보내기 쉽기 때문에 대체로 철저한 시간 관리를 통해 시간을 절약하라는 조언을 담고 있다. 비즈니스맨들의 일상을 보면 늘 빈틈없는 일정을 따라 움직이는 것 같다. 출근길 전철 안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책을 읽고 출장 가는 열차 안에서는 경제 관련 잡지를 펼쳐 정보를 수집하고 출장지에서는 또다시 업무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출장 중에는 틈틈이 보고서를 작성한다. 또 퇴근길 전철 안에서는 밀린 업무와 다음날 일정을 확인하고 귀가 후에는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나 사회 이슈를 다루는 시사 프로그램을 본다. 하나의 작업을 할 때에도 시간을 정해두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하기 쉬워 세세하게 구분한다. 이 작업은 30분에 마무리한다. 이 작업은
1시간 안에 마무리한다라는 식으로 시간 절약을 의식하고 계획적으로 행동한다. 물론 이렇게 시간을 세밀하게 관리하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생활이 풍요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책 읽는 재미나 영화와 드라마를 보는 재미와 감동을 잊은 채 일에 도움이 되는 정보 수집에만 열을 올리고 있지 않은가? 차창밖 풍경이나 출장지의 문화를 맛보는 즐거움을 버리고 일에만 몰두하고 있지 않은가? 분명 시간을 헛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보내는 방법이긴 하지만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기쁨도 감동도 없이 평탄한 시간을 보낼 뿐이다. 그런 무미건조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에게서는 창조적인 발상을 기대할 수 없다. 창조력이 결핍되고 사려가 부족한 사람이 점점 늘고 있는 배경에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절약해야 한다고 강요하기만 하는 시간관리법이 깔려 있다. 시간이란 절약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충실하게 보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효율만을 강요하는 세상에서 벗어나 그 순간을 짜임새 있게 활용하고 자신의 사고에 몰입해 더 풍요로운 생활을 보내야 한다. 시간을 잊을 만큼 무언가에 몰입하게 되면 삶은 충실해지고 사고는 무르익는다. 자신의 사고에 충실할 수 있는 방식의 시간 관리는 사색을 깊게 하여 창조적 발상의 원천이 된다. 자신을 잊고 무엇인가에 몰입할 때에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신경 쓰지 않으므로 눈 깜짝할 새에 시간이 흘러간다. 이러한 시간을 충실한 시간이라 부를 수 있다. 또 한없이 지루할 때에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지 않는다는 생각에 시간이 흐르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어 좀처럼 시간이 지나가지 않는다. 이러한 시간을 공허한 시간이라 부를 수 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속도는 시간이 경과할 때와 회상할 때에는 반대가 된다. 즉, 설레는 마음으로 채워진 시간은 당시에는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많은 일이 있었거나 인상적인 일이 있었거나 충실한 시간을 보냈기에 오히려 길게 느껴진다. 그에 반해 별다른 자극이 없던 공허한 시간은 당시에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길게 느껴져도 나중에 돌아보면 특별히 떠올릴 인상적인 내용이 없어 오히려 짧게 느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시간을 절약하기보다는 밀도 있는 시간을 보내도록 유의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는 것도 잊을 만큼 무언가에 몰입할 수 있어야 한다. 불확실성이 창조력을 키운다. 무엇이든 즉시 결정하려는 사람은 모호한 것을 견디지 못한다. 대부분 창조적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모호함을 견디지 못해 기존의 관점으로 정확하게 정리하려 든다. 창조적으로 살아가려면 모호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힘이 있어야 한다. 자신의 관점을 강요하지 않고 끈기 있게 관찰하고 있으면 상대방은 어떤 식으로든 모습을 드러낸다. 그것이 곧 새로운 창조로 이어진다. 심리학에는 투영법이라는 테스트가 있다. 무엇인지 잘 알 수 없는 모호한 도형을 보여주고 무엇으로 보였는지 묻는 실험이다. 어떤 장면인지 알 수 없는 그림을 보여주고 어떤 장면인지 떠올리게 하기도 한다. 누구나 도형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자신 앞에 펼쳐진 장면 자체도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다.
자신이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자신만의 자유다. 세상을 보는 자신만의 방식이 곧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일이다.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모호함을 견뎌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모호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기존의 관점에만 끼워 맞춰 알아내려고 한다. 그래서는 새로운 발상을 얻을 수 없다. 무엇인지 모를 혼돈에 몸을 맡기고 떠도는 마음, 기존의 관점에 대입해 알아내려고 하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을 유지하고 있으면 모호한 것에서 무엇인가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것이 새로운 발상으로 이어진다. 여기까지 읽고 내 생각에 동조한다면 이제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을 충실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고독이 항상 멋있기만 한 것은 아니다. 통절한 외로움에 몸부림칠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불필요한 유대관계를 무리하게 맺으려는 지금의 사회 분위기는 명백히 지나친 면이 있다. 게다가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우리는 스스로 의식하지 않아도 이미 과잉 유대관계 시대의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 지금껏 강조했지만 과잉 유대관계에 매몰되어 버리면 사고는 점점 얕아지고 창조성도 상실하게 된다. 고독하지 않은 삶의 폐해를 인식하고 혼자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면 과잉 유대관계 시대에서 해방되어 더 자유롭고 창조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사고를 더욱 깊게 하고 자신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고독이야말로 쓸데없는 커뮤니케이션과 과도한 정보에 노출되어 자신을 잃기 쉬운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